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금을 많이 받아들 보험 같은 전문가 심선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 선택의 기준에 대해 설명드릴 이용희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도 금융자산인데요. 많은 분들이 보험을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아플 때 나를 지켜주고 내 가족을 지켜주는 인생의 카운셀러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시작해 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로 만나볼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암치료비 보험입니다. 암치료비 보험에 대해서는 심선아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 암 주요 치료비에 설명드리기에 앞서 앵커님은 이게 무엇을 보장해 주는 것 같으신가요? 암 주요 치료비니까 암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보장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암 치료에는 주로 사용되는 항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항암이나 아니면 수술비, 입원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암 주요 치료비를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암 치료비를 사용하는 데에 다양한 치료 기법들을 보장해주는 항목들입니다. 암 질병을 먼저 간략하게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보시는 사진에 있는 게 바로 암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세포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 속에서 과잉 성장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것들을 종양이라고 합니다. 이 종양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양성 종양은 비교적 성장 속도가 느리고 전이가 되지 않는 것에 비해 악성 종양은 주위 조직의 침윤, 말 그대로 침투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신체 각 부위에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위협에 가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표적으로는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 수술적 치료가 있고 약물을 투여하여 방사선을 조사할 수도 있고 최근에 와서는 양성자 방사선이라든지 중입자 치료와 같은 항암 치료 기술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물론 그런 일이 없었을 때가 가장 좋겠지만 어떤 암에 걸릴지 또는 언제 걸릴지도 어떤 치료를 받게 될지도 예측이 불가능한 게 암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완치되기까지도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치료 비용이 또 얼마나 들지 예측이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암 생존율이 높아진 만큼 암 환자분들의 걱정 또한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님은 치료 기간 동안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얼마만큼의 치료비가 들지도 모르고 또 치료하는 동안에 생길 생계비도 걱정이 되고요. 그 무엇보다 암에 걸렸다는 이 사실로만으로도 너무나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20년 동안 암 발생 환자는 약 15만 명 이상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및 건강 행태, 환경 구조의 변화로 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산업 시스템으로 인해 우리는 매일 같은 그 먼지를 마시고 있고 자, 여기서 앵커님, 방송 시간 때문에 혹시 간단하게 인스턴트로 식사를 대체하신 적이 있지 않으실까요? 저도 사실 이렇게 끼니를 때우기가 급급해서 그냥 안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인스턴트로 대체할 때도 있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생활 습관도 많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식습관적인 부분에서는 정크푸드와 같은 패스트푸드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들을 접하기 쉽게 되고
외부 음식의 입맛을 더 자극하기 위해 건강에는 좋지 못한 조미료들이 많이 첨가된 음식들을 쉽게 먹게 되는데요. 바쁜 일상을 지내야 하다 보니 건강한 수면 패턴 또한 무너지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환경적 문제, 식습관적으로 비만 및 운동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기초하여 우리의 신체 세포에 비정상적인 작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암이라는 질병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암 치료에 대한 가장 문제점은 바로 치료비입니다. 치료하는 기간 동안 무엇이 가장 문제였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로는 문제점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약 70% 이상 완치율이 높아지다 보니 고액의 치료비, 생계 유지비, 치료 기간 등의 간병 비용 등이 문제가 발생되었는데요. 암은 치료 후 5년간 재발이 없으며 완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5년을 전부 쉬어야 되는 건 아니고 건강 상태에 따라 라이프 사이클 생활에 따라서 보통 1, 2년 정도의 요양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고려해봐야 할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1인에서 6인 기준으로 가구별 최소 비용이 생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사람이 정말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더불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고정 지출이라는 것이 없다는 사람은 없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암 진단을 받고 1, 2년 정도의 요양 기간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 나의 생계 유지비, 고정 지출비를 누가 해결해 줄지를 봐야 하는 것인데요. 해서 암 진단비는 요양 기간은 나를 대신해서 내 생계를 지켜줄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 진단비와 치료비는 각각 따로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진단비뿐만 아니라 치료비도 좀 계획적으로 플랜을 짜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암을 좀 미리 준비해 둔다면은 치료만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암보험을 하나 가입을 했는데요. 암 주요 치료비랑 제가 가입하는 이런 암보험이랑은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 정말요? 너무 정말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둘 다 암에 걸렸을 때 암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통 암보험하면 암 진단비를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 이 진단비는 진단만 받아도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암 주요 치료비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다양하게 말씀드렸던 암 치료 기법들 중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던 과거의 특약들과는 달리 병원 치료비로 1년간 얼마를 결제하셨는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면 진료를 보고 원무과에 가서 수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수증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급여 항목과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 그리고 비급여 항목들이 있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 이 항목에 대해서는 연간 지출하신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실 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암 진단을 받고 위를 부분 절제했는데 아직 암세포가 남아 있어서 항암 약물 투약과 함께 방사선 치료까지 동반되었다라고 하면 병원비가 적지 않게 나오겠죠. 그 병원비를 연간 최소 1,000만 원 이상 사용하셨을 때부터 최대 1억까지 연간 치료비로 보장받게 되는 특약이 바로 암 주요 치료비입니다. 두 번째로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암 치료비 특약별로 각각 있다 보니 세기 조절 방사선, 양성자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면역 항암 치료, 표적 항암 약물 치료, 표적 항암 방사선 치료 등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때만 치료비가 보장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암 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다양하게 좀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암 치료비 특약들이 더 좋진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어떠신가요? 네, 앵커님의 궁금증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리자면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암 주요 치료비는 1년간 치료비를 얼마나 결제를 하셨는지에 따라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각각의 특약들은 가입되어 있는 금액에 따라 세기 조절 방사선을 받았을 때 나온 치료비가 실손 보장형이 아닌 정액형 보장으로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 가입되어 있는 금액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 1회에 해당되는 특약의 치료를 받았을 때만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세기조절 방사선 또는 항암 치료를 몇 회 받아야 하는지, 또 몇 번을 받아야 하고 얼마나 걸릴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다르게 처방이 될 거고요. 그럼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치료비가 발생이 될 텐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치료비라는 게 사실 만만치가 않은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비용을 충분히 준비하고 또 보장을 받으려면은 진단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암 주요 치료비로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암보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 치료의 경우는 꼭 약관을 잘 보셔야 합니다. 면역 항암 치료에는 카티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기 때문에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 전에 면역 항암부터 해야 될 것 같다고 했을 때 그 면역 항암이 카티가 아닌 다른 면역 항암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보험은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료를 같이 보시면 암 진단 이후 암 직접 치료적인 목적으로 치료 시에 모두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제외 사항에 식이요법이나 명상요법, 면역력 강화 치료, 후유증과 합병증, 호르몬 관련 치료제에는 제외가 되므로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암 치료비에 가입하고 나서 해당 사항이 없어서 소송을 하시거나 안 돼서 좌절하시는 경우가 많이들 있으신데요. 그동안 암 치료비에 보험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우왕좌왕했던 게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갈수록 병원 치료가 넓어지기도 하고 이제 다양해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저도 주변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제가 당사자는 아니긴 해도 옆에서 보면 참 안타깝고 무섭다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쵸. 많이 허망할 뿐인데요. 또 저한 주변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 것 중 하나가 상담자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전문가와 조금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은 그 우려했던 상황까지도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더 하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늦게 발견할수록 치료하기가 어려웠던 암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었고 치료 기술이 없던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기술력이 너무 좋아져서 생존율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암에 노출된 확률은 높지만 생존율 역시 높아졌다는 것에 좀 주의를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안심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문가님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 좀 준비하기는 어려운 영역이라서 상담자도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은 오늘 정말 좋은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많이 걸리는 질병이기도 하고 우려하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단 시에 나오는 진단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비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조금 더 신중하게 나와 내 가족 보장을 튼튼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암치료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전문가님들은 과연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지 이 전문가님들의 보험이 궁금한데요. 오늘 심선아 전문가님께서 먼저 이 암보험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니즈에 조금 더 저처럼 맞추시겠지만 저는 진단비뿐만이 아니라 제가 설명드렸던 암 주요 치료비에서도 조금 다양하게 튼튼하게 좀 해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조금 나눠서 가입을 해놓는 편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용희 전문가님께도 여쭤볼 텐데요.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는 내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비용 측면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보통 그 암보험을 한 3천만 원 이상을 준비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죠. 그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혜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일정 수술비 부분은 다 처리가 되더라도 그 외에 생계비나 어떤 생활비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저도 한 암 진단비 1억 정도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때 트렌드에 따라서 조금씩 담보를 변경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암 입원 일당이라는 담보가 있었다면 지금은 치료 기술의 발달로 입원을 오래 하지 않기 때문에 통원비로 바꾸는 그 리모델링도
그때그때 변경하는 편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변화되는 보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용희 전문가님께서는 진단비 1억에 좀 트렌드에 맞게 계속해서 변화를 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재원 전문가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현재 나의 보험을 어떻게 설계하고 계신지 암보험 측면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에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제가 생각보다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사실 암 주요 치료비도 사실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저희가 보험사마다 사실은 그때그때 이슈가 좀 있는데 지난달에 저희가 유사암 진단금이 한 일주일 안에 좀 높게 가입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유사암 진단을 조금 높였고 일반암 진단 저도 한 1억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암 한 1억 그리고 우리가 주요 치료비 그리고 암 통원 치료비는 이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한번 치료했을 때 뭐 양성자 치료라든지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는 200에서 5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통원 치료비가 이제는 무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통원 치료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님들께 각각 본인의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정보를 얻어가시면서 나에게 올바른 보험을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보험 선택의 기준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용희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앞서 심선아 전문가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암 질병에 대한 진단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번 순서에 많은 분들이 보험이라는 금융 상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블로그나 유튜브 등 많은 매체로 직접 알아보시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판단하실 때 조금 선택의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더라도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에 파악하시기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판단하시거나 또는 설계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때 알고 계시면 훨씬 유리한 나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보험이 뭘 의미하는지부터 아셔야 될 텐데요. 앵커님은 혹시 보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말 그대로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생겼을 때 질병이나 아니면 사고 등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험의 사전적 의미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에서 생기는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수의 경제 주체가 협동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경제적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주변에서 흔히 하시는 계모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계모임에 가입할 때도 일정량의 회비를 내시고 이 금액을 잘 유지해서 경조사나 어떤 이벤트가 있으신 회원들에게 이 회비를 나눠주곤 하죠. 이처럼 보험사도 여러 명의 고객들이 모인 금액을 잘 모아서 유지하고 운영해서 사망, 질병, 상해 사고 등 약속된 상황에 약속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은행, 증권사 등 많은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곳이 있지만 본인과 가족들에게 앞서 말한 이러한 리스크를 해지해 주는 상품은 보험이 유리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보험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나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해 볼 수 있을까요? 결론에 앞서서 설명에 앞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험을 가입하실 때 골고루 충분히 길게 가지고 있는 상품을 적정 금액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텀이 길지 않게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면 좋은데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운전자 보험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자동차 보험 말고도 운전자 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시죠. 이게 민식이법 때문에 워낙 이슈가 됐었는데 자동차 보험이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혹시나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의 중상해 사고 또는 사망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합의금을 산정할 때 그 연령대와 또는 고인이 되신 분들의 남아있는 어떤 연봉의 책정 등으로 합의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연령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이제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예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상대방에게 내어줄 수 있는 합의금이 3천만 원 정도의 한도였다면 이게 5천만 원 또는 1억, 지금 2억 한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고객분께서 사고를 내셨을 때 예를 들어서 상대방 유족들이 원하는 합의금은 8천만 원 정도인데 내가 보험에 가입돼 있는 금액이 3천만 원이라면 나머지 5천만 원은 직접적인 금액을 만들어서 대출을 하든 뭐 빌려서든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전뿐만 아니라 여러 크고 작은 질병 그리고 사망 등 위험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 알아야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나에게 맞는 기준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골고루 그리고 충분히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말로는 네네. 이해를 하겠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 건지 이걸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확정적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이런 부분의 어떤 위험성을 방지해 주는 게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그 자료를 보시면 출생이라는 경이로운 가정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아이와 산모의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가정 중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사망하게 되면 남겨질 가족에 대한 준비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그 표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태어나고 죽는 과정 그리고 그 외에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질병이 생겼을 때 휴유장애 등 모든 것들을 약간 상품화해서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조금씩 그때그때 이벤트에 맞게 좀 생각을 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다시 처음부터 말씀해 드리자면 그 외에도 주택을 구매하시는 과정에서는 나의 주택을 위한 화재보험도 필요하겠고 자동차 운전할 때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또는 노화가 와서 늙었을 때는 노후 준비인 연금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치매나 또는 간병 보험도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오래도록 잘 먹고 잘 씻고 건강하게 사시는 데 있어서 치아도 중요하기 때문에 치아 보험도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정말 출생부터 사망까지 그리고 방금 그림에서 장수까지도 좀 위험을 보험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준비하려면은 가지수가 너무나 많아질 것 같고 그리고 비용도 좀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다 준비하시면 좋겠지만 이런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계비 일정 부분 이상을 많이 쓰실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을 세워놓고 판단하셔서 충분히 본인이 납입 가능한 금액으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적정 금액을 설정하셨다면 그 금액 안에서 사망보험금,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실손의료비 그 외 여러 부분의 것들의 중요도를 현재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가령 아직 자녀는 없으신 20대 남성분께서 20만 원 내외의 금액으로 보장 상품을 준비한다고 하신다면 우선 그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겨질 가족에 대한 걱정은 조금 적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뒷순위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 본인이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아프게 될 뭐 암이나 뇌, 심장 등에 대한 큰 질병을 대비하는 진단비라든지 진단을 받으시면 확정적으로 수술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수술비도 준비를 하시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입원비는 물론 장기적인 입원을 하시면 도움은 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입원을 오래 하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지는 담보라고 생각해서 입원비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비는 필수로 가입이 되셔야겠죠. 이런 식의 이제 순서를 가지고 충분히 본인의 상황과 요건을 고려해서 보험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만약에 20대의 남성분이 아니라 이제 자녀를 다 키우신 60, 70대 어르신이라면 또 반대로 남겨질 가족을 위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준비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장례비 정도는 조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머지 것들의 어떤 진단비, 수술비, 실손의료비의 금액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니즈에 맞게 우선순위를 두고 그중에 한 개 정도 예를 들면 한 번 받고 끝나는 진단비가 아니라 매번 나오는 수술비를 선택하는 등의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말 좋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용은 어느 정도로 좀 책정을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얼마나 유지를 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 반영된 경험생명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경험생명표는 생명보험에 가입된 가입자를 대상으로 5년마다 작성하는 성별, 나이별, 사망률 표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건데요. 이게 보시면 예전의 자료는 평균 사망 나이가 여성의 경우에는 88세, 남성은 83세였는데 지금은 바뀐 경험생명표는 그 연령대가 더 늘어났죠. 지금은 여성은 90세까지 살아간다는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 말은 물론 90세 이전에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90세 또는 100세 이후까지도 생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연령별 이런 분포도가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는 60세나 80세에 끝나는 보험 상품도 많았는데 지금은 되도록이면 90세 이상 또는 100세 이상이 되는 상품군을 가입하셔서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한 돈으로 미리 가입해 놓은 상품으로 길게 보장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액적인 부분을 여쭤보셨는데 일단 본인이 가입하는 나이에서 몇 세 만기로 나이를 설정하셨다면 이거 할부 개념으로 내시는 기간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10년, 15년, 20년, 30년 납 등 납입 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할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짧게 내시면 내시는 만큼 당연히 그 납입되는 금액이 커질 것이고요. 또는 30년이라는 긴 세월로 내버리시면 다달이 내는 금액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그 30년에 총 합을 내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되겠죠. 이처럼 그 본인의 어떤 은퇴 시기라든지 또는 내가 노후가 되어서도 자녀들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부모님의 보험을 조금 유지시켜 줄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계산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본인 개개인의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외부적인 상황을 좀 고려해서 비용을 산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상 좀 보험비가 올라가고 부담스러워지는 면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앞서 말씀드린 각 그 진단비나 수술비 등의 선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갱신형과 비갱신형 상품을 조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올라가는 5, 60대 이상이시라면 흔히들 나쁘게 말하는 갱신형 상품도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 젊고 병력이 없으신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내가 낼 만큼의 금액을 내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상품이 유리하겠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금액이 천차만별로 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0대 이상의 어머님이 20년 갱신형의 상품을 가입하신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80세까지는 보험을 유지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상품으로 조금 준비를 하시면 대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정말 좋은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좀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보장 상품에 어떤 게 있는지 그 오늘 내용에서 좀 특별하게 시청자분들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 상품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는 제 실제 사례인데요. 제가 그 20대 초반에 집에 어르신이 크게 사고를 당하셔서 한 6, 7개월 정도 제가 간병을 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때 정말 보험에 대해서 가족들이 무지했고 관리해주는 분들도 없었고 내 보험이 언제 어떻게 쓸지를 몰랐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 6, 7개월이라는 시간을 자력으로 고생하면서 버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본인의 보험을 잘 파악해서 준비하신다면 저처럼 그런 어떤 생계에 위협이 되는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보험이란 것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확률적으로 질병이나 사고의 상황에 닥치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보험을 무조건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놓으시면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금융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보험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많은 팁들을 얻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연금보험입니다.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오늘 이재원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저는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노후 자산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입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노인 빈곤율 1위를 15년 동안이나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14.2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40.4인데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근데 이 불명예를 왜 어떻게 얻었을까요? 제가 지금 표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40%가 넘는 비율로 노인이 빈곤하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깊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뉴스에서 사실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경제 교육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올인하느라 노후를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공부를 하는 것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곧 은퇴 자금을 준비해야 된다고 다들 막연하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빠듯한 형편 속에 아님 현재를 누리기 위해 진짜 돈이 필요한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분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시 MC님은 노후 연금이나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실 딱 노후를 준비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국민연금 정도 열심히 내고 있고 또 IRP 계좌 정도 얼마 전에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MC님은 반 이상은 준비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현 시점에 노후 생활을 하려면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아직 50대시고 어. 그리고 저도 노인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100만 원 정도 아닐까요?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 앵커님은 노후에 매월 얼마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치료비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노인이 되면은 운전을 내가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한 300만 원 넘게 400만 원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부 기준 평균 우리 277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네. 1인 가구가 생활하려면 165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정말 여가 생활 없이 딱 기본 생활비만 책정한 건데요. 그럼 우리가 딱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가비도 쓰고 그리고 내가 취미 생활도 하고 뭐 친구하고 뭐 밥도 먹고 여행도 가려고 하면 적어도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그럼 우리가 은퇴 시점을 65세라고 한다, 가정하면 100세까지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요. 100세까지 필요한 은퇴 자금은 우리가 적어도 35년 더 살아가야 되는데 12억 6천만 원 정도의 노후 자금이 필요합니다. 10억이 넘는 금액이 필요하군요. 정말 많은데요. 너무 놀랐어요, 전문가님. 근데 그쵸. 이거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우리가 딱 보면 너무 놀랍지만 저희가 적은 금액이라도 젊었을 때 이런 위험한 사항을 예측하고 장시간 투자한다면 이 정도의 돈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네. 꿈이 아닙니다. 이번에 5년 만에 경험 상년표 4월 달에 바뀌었는데요. 여성은 88.5세에서 90.7세로 남성은 83.5세에서 86.3세로 각각 2.8세, 2.2세 평균 수명이 길어졌어요. 그러면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남녀 간의 평균 수명 차이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최소한의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30년 정도만 내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도 9억이라는 노후 자금을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직률도 높고 그리고 퇴직금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노후 자금이 준비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일찍이라도 이 연금에 가입해서 내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작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우리 연금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까요?
연금에도 또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나요? 이제 공부를 계속해서 해야 되네요. 네, 그럼요. 정말 경제는 네. 공부입니다. 그러면 연금은 다양하게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공적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공적연금은 이게 뭐죠? 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쉬운 게 저희가 매월 내고 있는 국민연금 있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납입해야 되는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 그리고 우리가 특수직역연금이라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공무원연금,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매월 받는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연금을 준비를 하는데 조금 쉬울 수가 있죠. 그냥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은 특히 특수직이나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조차도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공적연금과 그리고 두 번째 퇴직연금이 있거든요. 그럼 퇴직연금은 우리가 일을 하면 회사를 다니게 되면 나라에서는 퇴직금을 무조건 적립시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매 급여의 10% 정도는 퇴직금으로 적립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퇴직금에는 DB형과 DC형이 있는데요. 운용사가 회사가 운용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직접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 그리고 여기도 수익률도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이 있는데요. 개인연금을 다른 말로 사적연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사적연금 상품에는 연금저축상품, 그리고 연금보험, 그리고 아까 MC님 말씀하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개인연금에도 연금저축상품, 연금보험, 종류가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종류들을 내가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서 보면 3층 연금 교조라고 해서 우리가 1층에는 국민연금, 2층에는 퇴직연금, 그리고 3층에는 개인연금을 준비한다고 하면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 그리고 내가 여유 있는 생활까지 탄탄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유가 그리고 생긴다면 아니면 강제적으로라도 개인연금을 가입하길 권해드리는데요. 이렇게 3층 구조로 단단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누구보다도 풍요롭고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연금의 구조에 대해서 그 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단계에 있는 공적연금부터 2단계 퇴직연금, 그리고 3단계 개인연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3단계 개인연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연금보험이랑 연금저축보험 아까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장단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저축이라고 말이 들어가면 세제 적격연금이고요. 그리고 세제 비적격연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세제 적격에는 연금저축 IRP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씩 내가 낸다면 1년에 내는 금액이 300에서 600 정도 되잖아요. 그 금액에서 내가 세제 낸 것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가입 한도가 연간 6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600만 원 이상을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IRP까지 합한다고 하면 연간 900만 원까지 저희가 가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제 비적격연금은 여기서 변액연금과 일반연금인데요. 연간 1,200만 원까지 저희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납입 기간은 세제 적격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해야 되고요. 세제 비적격은 5년 이상 납부하고 10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세제 적격연금은 이미 내가 세액을 공제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연금 수령할 때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5.5% 정도 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세제 비적격연금은 지금 내가 당장 세제 혜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내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 해지했을 때는 세제 적격 같은 경우는 내가 받았던 세액 공제만큼 다시 토해내면 되고요. 세제 비적격은 납입 보험료를 초과했을 때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15.4% 이자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표를 보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비교하는 건데요. 연금보험은 지금 당장 내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내가 연금 수령 시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요. 연금저축보험은 지금 당장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연금 수령할 때는 내가 연금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러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어디서 가입하는지 또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판매처에서 보면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은행, 증권사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보험은 근데 보험사에서만 가입을 하고 있잖아요. 10년을 유지해야지만 하는 긴 여정이 있지만 10년을 유지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납입하고 내가 1,000만 원 납입했으면 내가 1,200만 원, 200만 원의 소득이 생겼을 때는 그 2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다 저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15.4% 이자 과세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험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매월 따박따박 돈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으로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금저축보험이랑 연금보험에 대해서 차이점도 설명해 주셨고 각각의 장단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하나의 일장이 있으면 일단이 있는 것처럼 이 보험들도 각각의 장단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상품이 어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 요 연금보험이랑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좀 간단하게 정확하게 요런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우선 연금저축보험은 일단은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연금보험은 내가 10년 동안 유지를 한다고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연금보험은 그럼 뭐가 있을까라고도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연금보험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공시이율 연금이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연동되어 연금액이 결정되는 건데요. 지금은 금리가 높아서 달리 8%까지 보장하는 연금보험이 나왔어요. 달리 8%를 보장한다면 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죠. 8%나 되나요? 정말 높은 이자인데요. 네, 이번에 나왔고요. 방송이다 보니 보험사를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 8%, 7%, 6%등 보험사마다 높은 이율을 지급하는 연금보험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액연금인데요. 예전에는 변액하면 아주 치를 떠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확한 지식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어 그리고 손해를 보신 고객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인식도 많이 안 좋아졌고요. 제 고객님도 한 보험사에 올인하셔서 6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손해를 본 이유가 설계사의 관리 부재와 내 자산을 방치한 잘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를 만나고 내가 직접 경제 기사와 경제 공부를 통해 내 자산을 늘려가야 합니다. 변액연금에 대해서 이해를 높여드릴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행 금리를 2%라고 가정했을 때 20년 동안 납입했을 때의 수익률이에요. 0.86%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19년 정도 되는데요. 20만 원씩 내가 따박따박 넣었을 때 795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고요. 그리고 벤치마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코스피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여기다 투자했을 때 은행보다 2배 정도의 수익률이 높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20만 원씩 19년 정도 가입을 했다고 하면 지금 연복리 6.95%로 사실 엄청난 수익률이 지금 생겼거든요. 1억 1,000만 원 정도의 수익률이 생겼는데 만약에 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20만 원씩 따박따박 넣었다면 내 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적어도 1억 6천 정도의 자산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앵커님은 72의 법칙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72요. 그러면 이 숫자 정말 72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72의 법칙은요.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건데요. 내
원금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표를 보시면 내 원금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되는데 1%의 수익률을 가지고 간다면 72년이 걸리고요. 4%의 수익률을 간다면 18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 조금씩 걸린 이 1%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 자산을 놀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워런 버핏이 얘기했습니다. 내 자산이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노동으로, 내가 근로소득으로 열심히 일한 돈을 내 자산소득으로 넘겨가서 내 자산이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내가 노는 동안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보험 상품은 가입하는 것도 길고 아주 긴 마라톤 같기 때문에 너무 지겹고 힘이 듭니다. 납입 완료만 되면 세제 혜택, 그리고 내 노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건데요. 이 오늘 들어보시고 이 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시기도 하고, 이게 지금 72법칙 제가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 네. 아까 변액연금 상품 중에 8%대 수익률이 있는 상품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8%대면은 2배가 되는데 이제 9년밖에 안 걸리는 계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죠, 전문가님? 그건 아니고 저희가 달리로 얘기를 한 거고, 네. 지금 아까 저희가 72의 법칙은 복리로 복리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변액연금 같은 경우 말씀드린 건 수익률이 매일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매 시간. 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보험사에서 지금 출시되고 있는 상품은 달리로 확정 수익입니다. 확정으로. 그래서 내가 내 노후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해진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를 받을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거지만,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금 출시된 보험 상품은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나는 노후에 300만 원을 받아야겠다, 500만 원을 받아야겠다. 그럼 확정 수익으로 내 자산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요 연금을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이게 연금에도 종류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3가지나 있고, 그리고 각각 너무나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나에게 맞는 거를 찾는 게 사실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제 상황,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나의 목적, 그리고 내 목표를 가지고 단기적 자금, 중기적 자금, 장기적 자금을 준비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 세제 혜택을 볼 건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 세금 없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보험으로 받는다고 하면요. 매달 300만 원씩 12개월을 받잖아요. 네. 그럼 3,6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3,6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건데 세금은 1도 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네. 이게 세제 혜택이 특히 5월이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 장에 요 개인연금이 있으면은 공제 혜택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제가 상품을 가입을 하게 된다면은 저도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좀 꼼꼼하게 전문가님께 설명도 들어볼 수 있었고, 또 저도 좀 어떤 이 2가지 상품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집에 가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이 연금을 실제로 준비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는 변액연금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용돈을 받으면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를 알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금융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 자산을 한번 다시 점검하고 내 목표를 돌아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 연금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아무래도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위험도 따르고, 그리고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돼서 내 시간이나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렇게 좀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도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나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나의 경제 상황에 맞게 내 노후를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암 치료비 보험,
그리고 우리가 보험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 보험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모두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보험 상품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계획해 나가면서 오늘 내용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